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2030 아시안게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개최지 선정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충청권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정한 아시안게임 유치의향서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의향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2030년 충청권 공동 아시안게임 유치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심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반 서류를 살펴보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지만 충청권이 지난 13일 공식 유치 신청을 접수한 만큼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충청권의 준비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의 개최지 선정은 대회 8년 전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OCA가 대회 10년 전인 올해 11월까지로 개최지 선정 시점을 앞당긴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때문에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부랴부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기존 절차보다 조금 더 먼저 마감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왔고 충청권이 다 합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왔고 총회에서 승인이 났고 또 그거를 문체부로 보낸 거죠.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준비 과정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2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협약을 체결한 뒤 유치 활동을 벌여왔지만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한 서류에는 경기장들에 대한 국제 규격 검토나 신축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 예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충청권 4개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시안게임 유치가 수험생으로 치면 원서조차 못 내보고 꿈을 접어야 하는 낯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완승한 민주당 호남 지역 당선자들이 가장 적극적인데 충북의 여당 당선자들도 견제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충북 구축을 위한 연석회의. 민주당 충북 지역 당선자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청주 오창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포항과 춘천, 나주에 비해 단단한 지반과 접근성, 인근 오송 천복단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활용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모든 연구단지들이 이 방사광 가속기 부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객관적 지표에도 청주 오창 유치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호남을 휩쓴 민주당 당선자들이 정부와 여당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공정 경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당 당선자 숫자만 단순 비교해도 전남 광주는 18명, 충북은 5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오창에 확실하게 입지가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면 당연히 충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평가해달라. 한편 청주시가 도내 10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증평에서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충북 도민 역량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주윤광입니다.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며 직원을 채용하고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집기는 물론이고 밥값과 술값까지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임원급으로 입사한 이몽규 씨. 임 씨가 입사한 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사주인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공장 용지를 물색하고 10여 명의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다가오자 김 회장은 운영자금 부족을 내세워 수차례 급여 지급을 미뤘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직원 급여는 1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13일 날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놓고 자기는 퇴근해버리고 그래서 3월 13일이 됐는데도 돈도 내지도 않고 급여도 안 되고
김 회장은 또 임 씨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조만간 갚겠다며 수백만 원을 빌렸고 사무실 집기와 비품도 임직원들의 사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장 설립은 무산됐고 급여를 포함해 빌려준 돈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좀 지출한 부분이 좀 가장 큽니다. 업체들 미팅할 때 뭐 식사 그리고 어떤 출장비 같은 거 유류대 그리고 또 사무실 책상 같은 가구 같은 거 살 때도 이것도 이제 제가 결제를 했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집단 퇴사로 문제가 커졌다며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임직원들의 진정서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오는 30일부터 길게는 6일간 이른바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 제주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10,000명 수준이던 관광객이 연휴 기간엔 하루 4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제주는 연휴 이후 2주일 정도가 지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가 코로나19 발생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하루 5만 명에 가까운 내외국인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9일 후인 2월 2일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월 4일 18,000명으로 줄면서 처음 10,000명대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제주 방문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차단 방역이 효과를 거둔데도 방문객 감소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달 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입니다. 오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길게는 6일간 휴일이 이어집니다. 제주 방문객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연휴 기간 하루 4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 대형 호텔과 골프장 예약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렌터카 예약률도 지난 1월 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요금이 지금 상당히 바닥이라면 지금 특수 때는 한 8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예약 금액을 높여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제주행 항공권 요금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편도 4,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은 최근 10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 속에 국경 수준의 차단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그다음에 수족관 요거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격리실 별도 마련해서 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지만 제주에선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이번 연휴 이후 2주 정도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동해시의 한 바닷가 마을이 출판소와 인쇄소가 많았던 옛 지역 특색을 살린 책방 마을로 서서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가꾸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원 정동원 기자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 지리골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마을은 묵호항이 발전하면서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다. 항구가 쇠퇴하면서 시간이 멈춘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200여 가구가 모여 사는데 65세 이상 노년층이 많습니다. 동해시가 이곳 동호지구를 바닷가 책방마을로 만들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섭니다. 출판소와 인쇄소가 많던 과거의 지역 특색에 착안했습니다. 바닷가 책방마을을 주제로 올해 말까지 187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안전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노후된 축대를 보강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또 시립 바란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책 조형물을 설치하고 북카페와 책방숍, 작가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묵호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동호 책방마을을 와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을 위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마을 협동조합과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도 짓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17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공적 임대주택도 오는 11월이면 완공됩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뒤늦은 추위에 불청객 황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황사가 조금씩 약화됐고요. 내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청주 15도, 음성 14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고민 없이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특히나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쿨존인데요. 지난달 25일 시행된 이 민식이법을 두고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안전망이다. 아니다, 이 법 때문에 스쿨존 패닉이 생길 지경이다 등등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호주 변호사, 조민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식이법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건가요? 예,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지난해 9월경에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최근 검찰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그 가해자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민식이법 이제 그 통과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제 결국 통과가 됐고 지난달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민식이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아직까지 시행되고 나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그 민식이법이 더 이제 총선에서의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고 네네. 그러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게 사실인데요. 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은 사실상 법률 이름이 아닙니다. 이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이 특가법, 이게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 네.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의 도로교통상의 안전 조치들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걸 합쳐서 민식이법이라고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식이법 이렇게 부르고는 있으나 사실상 개정된 법의 이름은 원래 있었던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쿨존 안에서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는 걸 알고 있으시죠? 네. 이곳에 특별하게 교통 단속용 그 무인 장비를 설치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호기, 과속 방지턱, 그리고 횡단보도의 어떤 그 신호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하나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네.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은 바로 이 특가법, 처벌에 관한 것이 가중된 내용입니다.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교통사고하고는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그리고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는 매우 중한 내용으로 처벌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가 그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제 지난 그 3월 25일부터 이 민식이법이 시행될 때부터 의견이 이제 분분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이 정도는 해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엄한 처벌이다, 너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의 여론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린이라는 그 보호의 객체로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결국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은 절대적인 보호의 객체이지 않느냐, 그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주장들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개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즉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과속 카메라라든지 어떤 주차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응징을 가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노력을 하되 선제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명, 어린이라는 인명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전 예방적 효과를 거두자.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이고요. 여전히 그러한 필요성 자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 자체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사고라는 것이 운전자만의 그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그 운전자를 무기징역이나 징역까지 살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많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애매한 규정 때문인데요. 말씀대로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한 속도인 30km 이하, 30km 이하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라라고 하는 조항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상 운전자에게 무과실을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 자체 때문에 사실상은 피해갈 수 없다.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처벌의 수위가 다른 범죄, 특히 고의범죄와 관련된 이것이 과실범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범죄와 관련돼서 봤을 땐 비례원칙을 상당히 넘어선 규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 스쿨존이라는 것 자체의 구역이 상당히 자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한 속도나 이런 것들 외에 특별한 주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말 사고가 절대적으로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이 법률에 대한 좀 비판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있어서 아예 이제 스쿨존 쪽으로는 안 가고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이 현재 시행이 됐고요. 운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개정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적으로 사실상 이 민식이법 때문에 신조어까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쿨존 패닉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스쿨존 자체가 운전자들을 겁에 떨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도 이런 이제 사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운전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던 사고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린이라는 특성, 좀 약간은 이제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좀 부주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 이제 어린이라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이 결과론적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의문점이고 논란이 계속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엄할 처벌이 전제되는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돼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 논란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저희 법률가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과실범에게 적정한 형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제 어떤 여론에만 휘말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고의범보다 과실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필요성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네.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처벌과 관련돼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체계 내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여론이라는 것보단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최가 돼서 네.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종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보험 시장도 그렇습니다. 뜨겁대요. 민식이법의 맞춤형 보험 상품이 나와서 가입자 수도 지금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보험 시장인데요. 이 운전자 보험과 관련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히 벌금을 최고 3천만 원까지 올려주는 그리고 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법률 조력 비용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운전자 보험이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은 시행이 됐고 아직은 좀 상황을 봐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빨리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네네. 법이 진통 끝에 합의를 거쳐 통과를 됐기 때문에 일단 실사례에 저희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는 입장이기는 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지금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망사고의 처벌형이 법정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규가 제정됐을 때는 과한 처벌이다라는 논쟁 또는 그러한 이의 제기가 상당히 없었거든요. 네. 사실 이 적절한 형, 우리 사회가 어떤 적절한 형을 선고하느냐의 의미는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법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절한 형을 선고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단은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시행 이후의 여러 사례들이 축적될 텐데 법조인들이나 법원이 조금 더 양형 재량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네. 실적용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러한 문제 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네. 상당한 진통 끝에 이게 시행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러한 문제나 또는 이제기가 있다고 곧바로 이거를 다시 개정하자.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이 의견을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야 오랫동안 진통을 했고 네. 이게 총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어떤 논쟁이 되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윤창호법과 비교를 해본다면 동일하게 윤창호법이 제정됐을 때는 이와 같은 논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중하냐, 이게 지금 너무 과한 처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 법에 있어서는 다른 그 윤창호법과는 달리 이렇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법률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판례들이 축적이 되고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과연 이 정도의 법정형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의 재량권을 아무래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과연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황과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냐 그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 법 체계 하에서는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도 단독이 아닌 합의부 이렇게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이 법이 이렇게 논쟁이 많을 때 과연 모든 국민들을 설득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재 이제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낮추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시행은 됐지만 논의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늘 민식이법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변호사 권어주, 조민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